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가족 구조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 내 노동 분업을 위주로 하고 또 가족이 생산 소비 공동체였던 농경사회가 소비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만을 가지는 산업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이른바 핵가족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는 가족 구조의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1인 가구 숫자가 20년 사이에 5배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화를 두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맞는 사회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개념과 구조는 변하는데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결국 사회적 비용만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요. 저녁 7시경에 북핵 문제 같은 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주요 쟁점일 수밖에 없었죠. 예.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좀 강력하게 공조해서 대응하자. 예.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 이런 데 좀 논의를 했고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좀 개최하는 방안 집중적으로 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이제 정례화돼 있었죠. 그래서 올해 의장국은 일본인데 그러나 이제 성사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 문제가 있고 한일 간에는 또 한일도 관계가 아니죠. 한중 관계는 이제 사드 문제가 있고 또 일중 관계는 이제 남중객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논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사고를 쳤습니다. 또 소녀상 이전 문제를 언급을 했다고 하죠. 지금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도통신 등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지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소녀상 문제가 어떻게 합의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한일 양국의 해석과 시각이 계속 다르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베 일본 총리 어제 박 대통령이 합의에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이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다는 인식을 전하고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일본 교도통신 등이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요청을 하자 아무튼 이제 구체적으로 아베 총리의 발언 내용을 이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박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행으로 양국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말했다. 뭐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요새는 검사 출신들이 검사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거에 거의 주역이 되다시피 한데 자, 지금 김영준 부장검사 얘기가 한창 떠도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죠. 우병우 민정수석 다시금 이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야가 우병우 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죠. 맞습니다. 일단 새누리당도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에 대한 방패를 이제 거둬들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병우 수석이 과연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 문제가 또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당청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어제 그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그 전체회의에서 그 우병우 수석 이제 그 증인 채택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 김도읍 새누리당 그 원내수석 부대표 이 친박으로 분류가 되죠. 안 된다. 이런 이제 불가 입장을 좀 고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기관에 이제 그 정부 기관의 그 증인 채택은 그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그 국감 증인 채택에 그냥 덜컥 이제 그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 그동안에도 그 우수석 그 자진 사퇴를 계속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국회 증인 만약 그 야당에서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이제 그 문화일보의 그 인터뷰에서는 그동안은 이제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인 여당 이제 그 원내대표한테 그 양해를 구해서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그대로 용인하기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죠. 네.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안 나온다면 어떤 처신을 할지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근데 새누리당은 논평이 아주 좋은데 또 더불어민주당 이쪽은 좀 박하고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아주. 네, 사실 어제 이제 그 내용으로만 보면 예. 이 정세균 국회의장 발언보다도 더 화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고 그렇죠. 이분은 야당 대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당연히 네, 이제 있는 박지원 거죠. 이제 그 어제 예.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이 대표 연설에서 뭐 정치 불신, 국민 분열 거론하고 또 그 경제 시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직공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성원 그 새누리당 대변인 이 거대한 민심을 듣는 자리였다. 높은 경륜과 해안이 변했다. 예. 품격 있는 연설이다. 정말 그 극찬을 한 셈이죠. 엊그제 그 추미애 그 더민주 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그 새누리당 이 민생 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그것도 비평가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거든요. 요새 모토를 칭찬합시다로 바꾼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정현 대표하고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주문을 했다고 하죠. 예. 우리 좀 칭찬하는 모드로 좀 가보자. 작지만 통큰 여당. 뭐 보기는 이렇게 좋아요. 좀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예. 보기는 좋아요. 진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죠. 네. 근데 이제 야당이 뭐라 그러잖아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야당들끼리는 좀 야박했는데요. 네. 더민주 박경미 대변인 논평이 어제 이랬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인 요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현실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점은 아쉽다. 상당히 좀 가시가 있어 보이죠? 예. 네. 엊그제 이제 추미애 더민주 그 대표 연설에 대한 그 국민의당의 그 논평을 보면 예. 왜 그런지 그 답이 나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국민의당 그 논평을 보면은 이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을 포함한 남탓만 하고 있다. 더민주와 추 대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은 추상적인 언급이 그쳐서 아쉬울 따름이다. 예.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당대표 연설이요.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추상적이고 도대체 무슨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그런 거 국민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관심 못 끄는 당대표 연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뭐 관심을 끌겠어요. 저 같은 이제 그 뉴스를 좀 예. 짧은 시간에 전해드리는 사람이 그런 연설 내용 보면은 굉장히 뉴스를 말하자면 정리할 때 곤혹스럽습니다. 힘들죠. 예. 예.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오니까. 글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먼저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 당내 호남 발전을 위한 모임 만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내년 대선을 위한 서진 전략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사진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탕평 정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방침, 또 특정 지역이 인사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픽하는 이런 것들은 나라의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탕평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탕평이 먼저다. 서진을 하려면. 그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전북에서 당선되신 정운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 세력과 연대나 연정을 하려면 일단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새누리당이 연정을 하려는 호남 세력. 일부에서는 이게 국민의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글쎄요. 호남과 연대 얘기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과 호남이라는 지역이 연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호남에 대한 구애라고 한다면 그동안 호남을 소외시킨 데 대한 반성이 먼저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정치의 사판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사판이 결국은 이 새누리당의 호남 연대론의 답변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손학규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손학규 전 대표가 물론 핵심 측근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한 사판과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하는 사판이 좀 연결이 돼 있다면 또 다른 정계 개편의 가운데 국민의당이 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국민의당은 내년 이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핵심적인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모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대선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제 대표 연설을 보게 되면은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걸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정현 대표이기 때문에요. 이정현 대표의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화답하는 얘기를 한 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지금 6번 이제 왔는데 최초로 국민 여론이 뒤집어졌어요. 이 제도 갖고 안 되겠다. 매번 실패한다. 예.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5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청년들의 헬조선이라는 인식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새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사 같은 것도 보면은 국민의 55%가 개헌에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가 이제 반대하면 사실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연설에서 정치인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되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적 논의로 넓혀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개헌 얘기를 띄운 거를 좀 주목합니다. 정동영 의원께서는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뭐 4년 중임제 개헌도 있고요. 예? 네. 권력 분산형 개헌, 뭐 이원십 정부가 되건 의원 내각제가 되건 이런 개헌이 있는데 어느 쪽의 권력 구조 방향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개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면 아마 폭발적으로 관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가려운 데가 많은데 예. 국민들이 의사를 표출하고 싶어도 그 출구가 막혀 있는 게 현재 제도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4월 13일 날 여소야대를 택했어요. 예. 좀 지금의 제도가 아니라 유럽식 제도였다면 독일식이라든지 이런 내각제 형식이었다면 4월 14일 저녁에 새누리당 정권이 붕괴하고 그렇죠. 야당의 연립정부가 떴겠죠. 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투표를 해서 의사표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국정의 방향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네. 제도를 좀 바꿔라 하는 것인데 저는 개헌의 방향이 국민의 의사가 표출되면 그것을 그대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때그때 정치를 잘못하면 정권을 바꿀 수 있고 또 잘하면 계속 유지도 할 수 있죠. 연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헌 아닐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뭐 4년 중임제 개헌안 주장한 사람들은 레임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레임덕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 뭐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반대쪽은 제완적 대통령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본다면 어떤 레임덕이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바꾸자는 국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본다면 예. 독일식 내각제 같은 경우에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고 통일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도 잘하고 있고 예. 또 복지도 잘 돼 있고 경제 성장도 잘하고. 그러게 보면은 다른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예. 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본다면, 결국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칸슬러 프린츠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수상 원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독일의 정치 문화와 내각제를 결합시킨 그런 형태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위험할 습관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되잖아요. 그중에 네. 어떤 선거에서 한 절반 정도가 기권해요. 2천만 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거기서 이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1등이 한 45% 정도 평균 얻습니다. 예. 그러면 2천만 명 중에 900만 명 정도가 선택한 사람이 이제 국회도 구성하고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그 의사는 다 사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독일식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독일식 내각제에서는 자기가 주권자가 던진 한 표가 다 환산돼서 의석으로 반영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투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다 더 국민 주권이 넓어지는 확대되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5년에 한 번만 대통령을 뽑는 날만 주인 대접을 받지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정부 지금 4년 차지만 예. 민생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4년 전에 비해서 남북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예. 또 민주주의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본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55%가 새 판을 좀 짜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곤란하죠. 네, 박 대통령께서 9월에 가면 북한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예. 우선 북한 붕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9월달 다 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 토대로 비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근거 없는 예. 추정에 입각해서 예.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실패한 거거든요. 이거 명백한
현실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국정 문제 해결. 예. 이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아하. 계속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흑사든 정상회담이든 검토를 하려면 현 상황을 정리정돈하고 예.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정동영 의원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예. 벌써 이게 좀 오버했어요. 저 자주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목은 활성 성분인 케라틴과 약용효모로 두피를 건강하게.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추가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예, 지금 시각 7시 39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가 곳곳에 늘고 있는데요. 사고 난 구간부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성남 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지금 판교 분기점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인천 방면 부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5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또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고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그런데 또 스폰서 검사 의혹이 터지고 요즘 법조계에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핫해 뜨겁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가는 분위기죠. 자, 이런 측면은 어떻게 봐야 할지 검사 출신이시고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백혜련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정말 이건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이제 검찰이 양치기 소년이 된 상황이어서 심각성을 넘어서 이제 조직의 존폐 문제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도 지금 부장판사 구속으로 인해서 수성집 분위기고요. 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좀 여쭤볼게요. 검사 생활 하셨으니까요. 검사들 중에 이렇게 스폰서 갖고 있는 검사가 전체 검사의 몇 %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추측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게 안전히 조직 전체에 뿌리박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문 경우다? 조직 전체에 뿌리박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동안 뇌물죄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형사부 검사들 경우에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 인지분서라고 하는 속칭 특수부라든지 금조부 이런 검사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이런 문화들이 만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동안 김강준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김영준 검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들 속칭 검찰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 그리고 특수부나 금조부 같은 그런 인지부서에 근무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스폰서 이 문화가 더 뿌리박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게 답답한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 따라 다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제가 볼 때는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특별 감찰팀을 지금 대검이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잘 어떻게 감찰이 될까요? 이게요, 일부에선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고 31일 개혁안이 발표난 후에 처음으로 드러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감찰은 예상되고
감찰이 마무리를 될 즈음에는 수사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감찰이 문제는 이것이 검찰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서부지검에서 5월달에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대검에까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그러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건이 불거지더라도 초기부터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검찰과 이제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검찰의 문화라는 것이 검사가 일종의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 사건을 경찰에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들의 조직의 문제라고도 보고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고 봐서 일단 모든 것을 검찰에 가져오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봐주기 수사라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준 부장검사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벌들 따라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몸도 아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카톡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또 언론에 공포된 이 녹취록 있죠. 김영준 검사와 김아무개 씨, 고등학교 동창이죠. 이 녹취록 같은 걸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게 범죄 행위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녹취록만으로 본다면 분명히 수사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녹취록과 같은 김모 씨하고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실제로 딴 데서 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나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준 검사가 상대방과 검찰 측에는 다르게 또 다른 행동을 취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2개월 직무정지 받았죠.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징계가 아니고 감찰과 수사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직무정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검사징계법상 그러니까 징계 혐의자가 해임이나 면직 그리고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고요. 2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검찰에서는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 감찰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감찰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문제, 이게 사실은 진경준 전 검사장, 그때 이제 김현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거 잘못하면 또 사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전에 벤츠 검사도 있었고, 그레인저 검사도 있었고 많았는데, 이런 현상을 좀 구조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에는, 검찰의 거대한 기소 독점주의,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독보적인 권력 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가 검사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부장판사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법부가 실제로는 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우스운 것이, 돈거래를 계좌를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뇌물 사건들은 이런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때 검사들이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걸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보면 계좌를 가지고 직접 돈을 받고, 물론 이 김영준 검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명 계좌를 받았지만 어쨌든 계좌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수사가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의 표현입니다. 자신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결국 사법부나 검찰의 거대한
권력, 이것에 대한 이 기본 구조가 이런 병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 이것들이 큰 과제로 떠오른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감찰을 이게 자기네들끼리 감찰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감찰은 외부 인사, 야당 추천 인사, 뭐 시민단체 추천 인사, 여당 추천 인사 이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외부인으로 된 감찰이 이루어져가요.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실은 감찰본부장을 외부인으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외부인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사실 그동안 많지 않았고 실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또 뽑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검찰 나갔던 검찰 출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감찰본부장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외부인이 하는 감찰 제도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변화 발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